제4부 황제의 길 제1건 강화는 거짓, 통일은 진심 제3장 사면초가와 신면매복. 항우의 출군이 빚은 흉조. 한편 한왕은 건곤 일척의 대결전을 눈앞에 두고 한신에게 물었다. 우리가 항우와의 싸움에서 초전부터 승리를 하려면 지용을 겸비한 장수가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누구를 선봉장으로 내세우는 게 좋겠소? 한신이 대답한다. 신이 조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 지용을 겸비한 장수를 찾던 중에 천만다행으로 두 사람의 효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이번 싸움에 선봉장으로 내세우면 초전부터 우리가 대승을 거둘 수 있겠사옵니다. 오, 그런 장수가 있다면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구려. 한신은 즉석에서 두 사람의 장수를 어전으로 불러왔는데 두 사람은 한결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당당한 것이 첫눈에 보아도 효장임이 틀림없었다. 한신은 그들을 한왕에게 소개한다. 이쪽은 원효현 태생으로 이름을 공이라 하옵고 이쪽은 비현 태생으로 이름은 진하라고 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모와 궁마에 능한 백전 노장들이옵니다. 한왕은 그들을 만나보고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즉석에서 내 그대들의 출신 지방의 이름을 따서 공의 장군을 유후에 봉하고 진하 장군은 비후에 봉할지니 부디 선봉장이 되어 많은 공을 세워주기 바라오. 하고 특별 관작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한왕과 한신의 협력으로 100만 대군의 출정 태세는 착착 갖추어지고 있었다. 대한 5월 한왕 유방이 100만 대군을 몸소 거느리고 성고성을 떠나 대정도에 오르니 수백 리에 계속되는 군세가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더구나 선봉대장 공의와 진하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알뜰하게 위무해주는 관계로 진하는 고을의 백성들마다 한나라 군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어서 100만 대군은 거침없이 구리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구리산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한신의 사전 명령에 따라 요소요소에 부대를 배치하여 언제라도 싸울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선봉장 공의와 진하가 한왕에게 품한다. 대왕의 위덕이 워낙 높으시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환영해주고 있으니 이는 대왕께서 천하를 통일하실 길조임이 분명하옵니다. 한왕 유방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는 것은 오로지 장군과 군사들이 애써준 덕택이지 어찌 나의 덕이라 말할 수가 있으리요. 이 모양으로 군신지간의 위덕과 노고를 서로 사양하니 한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한신은 많은 첩자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어 초나라에 대한 교란 작전을 치밀하게 펼쳐나가고 있었다. 한신이 어느 날 한왕의 고향인 폐연에 도착하여 보니 언덕 위에는 누각이 하나 있었다. 한신은 그 누각을 보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각 위에 현판을 떼어내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를 쓴 현판을 새로 내걸었다. 창의 회제 후 평장도무수 인심한배초. 천이소겸류. 나라를 구하고자 제후들이 모여오니 장수들은 따르지 않는 자가 없도다. 인심은 모두 초나라를 등지고 하늘의 광채는 유씨에게 빛나네. 지일망해하 임시상패로 검광생여렴. 객참항왕두. 어느 날 해하에서 싸움에 패하여 때를 가려 패루에서 상을 당하리니 번쩍이는 검광이 불같이 세차 항왕의 머리가 잘릴 것이네. 초나라 첩자들이 그 시를 읽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그 시를 베껴가지고 불이 나게 팽성으로 돌아와 항우에게 보였다. 항우는 그 시를 보고 길길이 날뛰며 한신이란 놈이 나를 이렇게나 모독할 수가 있느냐. 내 당장 3군을 출동시켜 한신이란 놈을 내 손으로 죽여 없애고야 말겠다. 하고 전군에 벼락 같은 출동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벼락 출동령을 받은 초군 대장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리하여 계포와 주란이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간한다. 폐하. 한신이란 자가 누각 현판에 그 같은 글을 써붙인 것은 폐하를 노엽게 하여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니 그 점을 각별히 경계하시옵소서. 그러나 워낙 화가 치밀어 오른 항우에게 대장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대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이 많은가. 나는 천하를 종행하면서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한신이란 놈이 번번이 나를 모욕하는데 이런 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천하의 제후들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겠는가.
이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없애버릴 것이니 전군은 속히 출동 준비를 하여라. 그러자 주란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 지금 유방의 군세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막강하옵니다. 게다가 한신은 위계가 누구보다도 능한 장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방어 태세로 있으면서 군사도 새로 모집하여 고충하고 군량도 풍부하게 비축하면서 군사들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비 전략을 세워야 후위를 다시 기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노라면 그동안 적은 군량도 소비되고 군사들도 피로해질 것이니 우리가 그때를 보아 총공격을 퍼부으면 한신과 유방인들 무슨 수로 우리를 당할 수가 있으오리까. 그때에는 성코성과 영양성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절로 입수하게 될 것이오니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시옵소서. 주란이 간곡하게 말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우미인도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며 거드는 것이다. 폐하. 신첩이 무엇을 아오리까마는 주란 장군의 간언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우미인조차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용기가 크게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중신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고 말한다. 주란 장군은 지금은 싸우지 말고 수비 위주의 작전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데 다른 장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특별히 광무공 이좌거의 의견을 듣고 싶소이다. 이좌거는 심사숙고하는 척하다가 대답한다. 만약 폐하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수비만 하신다면 한나라 군사들은 폐하를 깔보고 총공격을 퍼부어 오게 될 것이옵니다. 팽성이 함락되는 날이면 폐하께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싸우실 것이옵니까? 그러므로 수비 위주의 소극적인 전략을 택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폐하께서 싸워오신 전략대로 적극적인 공격 위주로 나가셔야 유리하실 것 같사옵니다. 이좌거는 항우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부추겨 놓았다. 항우가 싸움을 걸어야만 구리산으로 유인해 갈 계기가 마련되겠기 때문이었다. 이좌거가 주전론을 들고 나오자 계포와 주란은 크게 못마땅해 하였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실정도 모르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하시오? 그러나 이좌거는 태연히 대답한다. 폐하께서 나의 의견을 물으시기에 나는 다만 나의 사견을 솔직하게 말했다 뿐이지 반드시 싸우시라고 권한 것은 아니오. 나의 의견을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의에 달려있을 뿐이오. 그러나 나로서는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소. 병법에 보면 수비를 하면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격을 하면 힘이 갑절로 불어난다는 말이 있소. 그러므로 최선의 적극적인 공격은 완만하고 대책 없는 수비에 비해 언제든지 유리한 법이오. 이좌거가 거기까지 말하자 항우는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선생의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이오. 지질이 못나게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오. 나는 선생의 말씀대로 선제 공격을 퍼붓도록 하겠으니 모든 장수들은 그런 줄 알고 출동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하고 서슬이 푸르게 군령을 내린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미인은 아까부터 불길한 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숙여 항우에게 말한다. 폐하. 신첩이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항우는 우미인의 말에 적이 놀란다. 아니, 황후가 새삼스럽게 나에게 무슨 부탁이 있다는 말인가? 우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첩은 폐하를 모셔온 지 10년이 가깝도록 아직까지 폐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본 일이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용감히 싸우시는 광경을 꼭 한번 보고 싶사오니 이번만을 신첩을 일선까지 꼭 데리고 나가 주시옵소서. 신첩의 평생 소원이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부탁이었다. 그런 부탁을 하는 우미인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까지 엿보였다. 그렇다면 우미인은 어찌하여 전에 없던 비장한 각오로 남편의 전쟁터로 직접 따라 나설 결심을 한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폐연 누각에 때를 가려 페루에서 상을 당할 것이니 번쩍이는 검광이 불같이 새차 항왕의 목이 잘릴 것이네. 라는 시가 걸려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미인은 누가 그 시를 써놓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만약 그 시대로 된다면 남편은 이번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면 우미인 자신은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결심에서 종군을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우미인의 내심을 알 길 없는 항우는 아내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다. 여자의 몸으로 싸움터에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테니 전과 다름없이 대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은 남편을 따라 나설 결심이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애원하였다. 폐하. 신첩은 폐하를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폐하의 아내이옵니다. 남편 되시는 어른의 용감하신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이옵니다. 신첩이 싸움터에까지 폐하를 따라 나간다면 폐하께서는 용기 백배하셔서 평소보다 더욱 용감하게 싸우실 수 있을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신첩을 못 따라 나서게 하시는 것이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이번 싸움에는 신첩을 꼭 데리고 나가 주시옵소서. 우미인이 울며 호소하니 항우는 어처구니가 없어 너털 웃음을 웃었다. 허허허, 싸움터란 궁시가 난무하는 곳이어서 어쩌다 잘못되어 화살이라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판인데 그래도 좋다는 말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로 아옵니다. 설사 화살에 맞아 죽는다손 치더라도 남편을 따라 나갔다가 죽는다면 무엇이 원통하오리까? 그러니 이번만은 신첩을 꼭 데리고 나가주소서. 항우는 아내의 비장한 결심을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용감한 모습을 한 번쯤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까지 소원이라면 이번만은 데리고 나가주지. 항우는 마침내 아내의 요구를 쾌락하고 즉석에서 부하들을 돌아다보며 명한다. 여봐라. 이번 싸움에는 황후께서도 동행하실 테니 항우가 타고 가실 수레를 준비하여라. 이리하여 우미인은 오두 마차를 타고 선두로 달려가는 항우를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바람이 어떻게나 세차게 부는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정기의 깃대가 거친 바람에 두 동강으로 부러져 버렸다. 모든 장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항우만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진군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옥류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우가 타고 있는 용마 오추가 느닷없이 선역 하늘을 우러러보며 벼랑간 하고 슬프게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일이 연이어 일어나자 항백과 주라는 흉조라고 여겨 불이 나게 항우의 곁으로 달려와 말한다. 폐하. 조금 전에는 대정기의 깃대가 부러지더니 이번에는 용마가 까닭없이 울어대고 있으니 이는 결코 길조라고 볼 수 없사옵니다. 오늘은 진군을 일단 중지했다가 길이를 택해 다시 발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우가 감정이 섬세한 사람이었다면 깃대가 부러지고 말이 슬피 운 것을 매우 불길하게 느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항우는 성품이 남달리 우직하고 거친 편이라 기륭 따위는 애시당초 염두에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항백과 주란의 간언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들은 무장답지 못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전쟁이란 천하의 대사인데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말이 울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싸움은 어느 세월에 할 것인가?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빨리 행군이나 계속하라. 항우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항백과 주란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 운 것이 흉조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여 항백과 주란은 항우의 장인인 우일공에게 다시 한번 간언을 부탁해 보았다. 우일공이 선두로 달려나와 항우에게 말한다. 폐하. 대정기의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 운 것은 불상지조임이 분명하니 오늘은 일단 회군하였다가 후일에 다시 발군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소이까? 그동안 적의 정세를 살펴두었다가 며칠 후에 발군하여도 결코 늦지 않을 듯 하오만. 그러나 워낙 옹고집인 항우는 장인의 권고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장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그 옛날 주왕이 망한 날은 갑자일이었는데 주무왕이 왕위에 오른 날도 똑같은 갑자일이었소. 바람에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운 것이 뭐가 흉조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미 대군을 발동시켰소. 군사를 출전시켰다가 그런 사사로운 일로 회군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 것이오.
더구나 그런 사실이 적군에게 알려지면 적장들은 나를 천하의 겁쟁이라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오. 하니 장인께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기 보이는 정자 그늘에서 잠깐 쉬어가기나 합시다. 항우는 정자 앞에서 말을 내려 잠깐 쉬며 땀을 씻고 있었다. 마침 그때 젊은 호위 무사 한 사람이 항우 앞으로 달려와 서한을 올리며 아랜다. 폐하. 이 서한은 뒤따라오고 계시는 황후 마마께서 폐하께 올리는 서한이옵니다. 폐하께서 직접 뜯어보시라는 분부이셨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황후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더러 직접 뜯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인가 보구나. 항우는 우미인이 보내온 편지를 손수 뜯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폐하. 그 옛날 주문왕은 후비의 간언을 들음으로써 제위에 오르시게 되었고 우왕은 도산 부인의 충고를 들음으로써 하나라를 창업하였다고 하옵니다. 자고로 모든 제왕들은 부인의 간언을 잘 들음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려 왔사옵니다. 신첩은 비록 그들처럼 원대한 식견은 없사오나 간언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오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한나라 장수 한씨는 위계가 신출 귀몰하여 우리는 방비책을 각별히 잘 세워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주란 장군의 간언은 진실로 금과 옥조와 같이 중요한 충언이오니 폐하께서는 그의 간언을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대정기의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운 것은 결코 범상한 징후가 아니오니 폐하께서는 고집을 버리시고 속히 회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항우는 우미인의 간곡한 서한을 읽어보고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좌거가 그러한 눈치를 채고 재빨리 달려와 항우에게 고한다. 지금 폐연에서 달려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왕은 이미 철군하여 성코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신은 머지않아 철군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옵니다. 신이 생각컨대 한나라 군사들은 병력이 지나치게 많아 군량의 곤란을 크게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시기만 하면 적은 저절로 쫓겨가게 될 것이옵니다. 병서에 병다장루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군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커다란 누가 된다는 뜻이옵니다. 폐하는 그 점을 고려하시어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도록 하시옵소서. 우미인의 편지로 마음이 동요되었던 항우는 이좌거의 말에 또다시 용기가 솟구쳐 올라 선생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소이다. 모두들 듣거라. 우리는 처음 정한 대로 나갈 것이니 전군은 계속 전진하라.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렇게 행군을 계속한 초군은 폐연을 앞둔 50리 밖에 진을 치고 적정을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정찰병들이 돌아와 항우에게 보고한다. 한왕은 폐연에서 60리가량 떨어진 서봉파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한신은 구리산 동쪽에 진을 치고 군사훈련만 맹렬히 시킬 뿐 철군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의 매복작전과 항우의 돌파작전. 항우가 듣건대 유방과 한신이 철군할 거라던 이좌거의 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보고가 들어오니 항우는 좌우를 돌아보며 이좌거를 찾았다. 그러나 이좌거는 어디를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좌거가 어디 갔는지 빨리 찾아보거라. 항우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불호령을 내렸다. 이좌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계 책임장수가 달려와 아른다. 폐하. 그 어른은 어명을 받들고 적정 시차를 나가신다며 어젯밤 한밤중에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할 듯이 놀란다. 뭐시? 그러면 이좌거란 놈은 거짓 귀순을 해온 적의 첩자였단 말이냐? 그자를 나에게 데려온 사람이 상서령 항백이었으니 상서령을 당장 불러오너라. 항백이 불이 나게 달려오자 항우는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지른다. 그대는 이좌거의 내력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런 놈을 모사로 나에게 천거했단 말인가? 이제 그자가 도망을 치고 없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항백이 사색이 되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이좌거는 워낙 유명한 지략가이기에 신이 그를 믿었다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신은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대의 실책은 결코 용서할 수 없노라. 여봐라. 상서령을 당장 감차에 가두어라. 하고 명했다.
그러자 주란이 즉시 달려나와 가난다. 폐하. 상서령이 이좌거를 천거한 것은 주공을 위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본에 아닌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서령에게 중벌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우리는 이미 대군을 여기까지 몰고 왔으니 기왕지사 잘못만을 뉘우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용감하게 싸워 적을 격파하는 것만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통찰해 주시옵소서. 항우는 그제서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싶어 항백의 과오를 용서함과 동시에 계포와 주란의 간언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 그리하여 장중으로 돌아와 우미인에게 말한다. 나는 이좌거의 관계에 빠진 줄을 모르고 그대의 간언을 무시한 것이 무척 후회스럽소. 우미인이 대답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하셔도 소용없사오니 폐하께서는 지금부터나마 모든 장수들과 합심 협력하셔서 적을 용감하게 쳐부수도록 하시옵소서. 폐하께서 평소부터 갈망하시던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항우는 우미인의 간곡한 부탁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오, 그대가 아니면 나에게 이처럼 용기를 북돋아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고. 항우는 일대 결전을 각오하고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비장한 어조로 말한다. 그대들은 오늘까지 나와 더불어 수백 번을 싸워오는 동안에 우리가 크게 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들의 전쟁사는 이처럼 천하무적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이번 싸움에 동원된 적의 병세가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강하므로 적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대장들은 그런 줄 알고 최후의 일각까지 전력을 다해 싸워주기를 바란다. 모든 장수들은 숙연히 머리를 수그린다. 항우가 구체적인 군령을 내린다. 종림의 장군은 정병 3만을 거느리고 좌익군이 되고 계포 장군은 정병 3만을 거느리고 우익군이 되고 항초 장군은 선봉장이 되라. 그리고 우자기 장군은 후비군이 되어 중군인 나의 뒤를 따르라. 한신이란 자가 무슨 위계를 쓸지 모르니 우리는 싸움에 이겨도 결코 추격은 하지 마라. 우리가 장기전으로 나가면 적은 한 달이 못 되어 군량 부족으로 질이 멸렬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해 총공격을 퍼부어야 한다. 그러면 승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에 모든 대장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탄에 맞이 않는다. 폐하의 작전 계략은 진실로 신기묘산 하옵나이다. 그러나 항우의 계략에는 커다란 착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한 달이 지나면 적의 군량이 부족해질 것만 알았지 초군 자신은 그보다도 훨씬 앞서 군량의 곤란을 받게 될 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무렵 한신은 전투 태세를 갖춰놓고 적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마가 달려오더니 초나라에 가셨던 이좌거 선생이 돌아오시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원문 밖까지 달려나가 이좌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항우를 만나보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좌거가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난 뒤 계포와 주란이 발군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우를 교묘하게 부추겨가지고 패연으로 출동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항우는 지금 20만 군사를 끌고 패연 50리 밖에 진을 치고 있으니 이제는 장군께서 대책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수고 많으셨소이다. 선생이 아니셨다면 항우를 어떻게 패연까지 유인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좌거가 한신에게 묻는다.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한신이 대답한다. 항우를 패연으로 유인해 오신 것은 크게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항우를 철저히 때려 부수려면 구리산 계곡까지 끌어들여야 하겠는데 그를 어떻게 해야 구리산까지 꿰어올 수가 있을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좌거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무겁게 수그린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도 선생이 아니면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니 선생께서 다시 한번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슨 말씀을? 원수께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로서도 한 가지 계략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선생의 금옥 같은 계략을 부디 들려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좌건은 한동안 깊은 궁리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한다. 지난날 원수께서는 항우와 싸우실 때에는 번번이 거짓으로 쫓기다가 복병을 이용해 항우를 골탕 먹이곤 하셨습니다. 항우는 원수에게 그런 일을 번번이 당해왔기에 이번에는 그런 수법에는 항우가 좀처럼 말려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작전을 쓰더라도 이번에는 원수께서 표면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그 점에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내세워 항우를 유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왕께서 직접 나가 싸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왕께서 직접 싸우시더라도 항우는 지난날 여러 번 혼이 났기 때문에 좀처럼 추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욕설을 퍼부으면 항우는 저한테 속은 일이 너무도 분해서 신하들이 말려도 맹렬히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꿰어오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신은 이좌거의 계략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유방에게 달려가 사실대로 고하니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공히 진하 두 대장을 좌우에 거느리고 나가 직접 싸우다가 항우를 꿰어오도록 할 테니 원수께서는 구리산 계곡에 군사를 미리 매복시켜 두었다가 항우의 군사를 일거에 괴멸시켜버리도록 하시오. 한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숙연히 말한다. 대왕께서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오시기만 하면 신은 기필코 초군을 괴멸시켜버릴 것을 명예를 걸고 엄숙히 맹세하옵니다. 한신이 이번 구리산 작전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몰고 온 병력도 많지만 세력이 약해진 항우를 때려 부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한신은 장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밤을 새워가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골똘히 짜고 있었다. 포진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구리산 계곡에서는 지형의 특성을 살린 주역진법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였다. 밤을 새워 진법을 연구한 한신은 다음 날 아침 장량과 진평을 비롯한 모든 대장들을 한자리에 소집해 놓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주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신 이후로 우리들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싸움을 계속해왔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였고 때로는 참패의 고배를 마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항우를 상대로 싸우기를 무려 70여 회, 항우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약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싸움으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번 싸움에 나선 모든 대장들은 모두가 여루에 책봉되어 자손 만대까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니 모든 대장들은 심혈을 기울여 이번 전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모든 대장들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여루에 책봉한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머리를 수그리며 이구동성으로 충성을 맹세한다. 원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들은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 같은 대장들의 맹세를 듣자 마음 든든하게 느낀 한신이 즉각 군령을 하달한다. 이번 싸움에서는 과거에 전혀 쓰지 않았던 주역진법에 의하여 신면 매복진을 펼치기로 하겠다. 8명의 대장에게 각각 부장 16명과 정병 4만 5천씩을 줄 테니 구리산에 각각 정해진 임지로 달려가 즉각 매복하고 있다가 초군이 몰려오면 결정적인 때 들고 일어나 그들을 쳐부수라. 첫째, 대장 왕릉은 구리산 계곡의 서북쪽에 매복하라. 둘째, 대장 노관은 구리산 계곡 북쪽에 매복하라. 셋째, 대장 조참은 동북쪽에 매복하라. 넷째, 대장 팽월은 동남쪽에 매복하라. 다섯째, 대장 영포는 동쪽에 매복하라. 여섯째, 대장 주발은 남쪽에 매복하라. 일곱째, 대장 장인은 서남쪽에 매복하라. 여덟째, 대장 장단은 서쪽에 매복하라. 이렇게 친 8궤진에 대장 하후영은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대왕 전하의 뒤를 따르라. 장량과 진평 선생은 방호사로서 각각 10만 군사와 함께 대왕 전하를 측근해서 호위하소서. 이상과 같은 명령에 즉각 대장들은 군사를 배당받아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대원수 한신의 명령은 간결하고 거침이 없었다. 각 대장들은 명령에 따라 군사를 분류하여 조직을 점검하느라고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한신의 계획대로 항우와 일선에서 처음으로 맞서게 될 한왕 유방이 먼저 출발하게 되자 공희와 진하가 군사 2만씩을 데리고 좌우 선발대로 한왕에 앞서서 진군을 시작하였고 여마통과 여황은 군사 2만씩을 데리고 그 뒤를 따랐다. 근음과 자문은 10만 군사를 각각 좌우로 나누어 장량과 진평을 비롯한 중앙의 한왕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 뒤를 따라 하후영이 진군을 시작하니 그 행렬의 위용은 땅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 유방이 3,000기만을 측근에 거느리고 구리산 지척인 계명산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나자 한신은 수행하던 장수들에게 새로운 군령을 내린다.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되거든 유고, 박소, 손가희, 고기, 장창, 척사 등은 각각 군사 1,000명씩을 데리고 초군의 후방을 크게 교란시켜라. 그러면 팽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달려나와 그대들을 격퇴시키려고 할 것이니 그때를 이용하여 진이, 유가, 부필, 오예 등 네 장수는 각각 정병 5,000씩을 거느리고 서주를 돌아 팽성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성문이 열리고 초군이 나오면서 그 행렬이 끝날 즈음 성 안으로 밀물처럼 몰려들어가 성을 점령함과 동시에 항우의 일가족을 모조리 생포하고 성루에 붉은 깃발을 높이 달아 올려라. 성을 점령한 뒤에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각별히 명심하라. 한신은 또 다른 부대에 다음과 같은 군령을 내린다. 관영 장군은 대왕께서 항우와 싸움을 시작하거든 즉시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막으라. 그리하여 항우와 20여 합 접전을 벌이다가 회해 계곡으로 쫓겨 들어오도록 하라. 그러면 항우는 맹렬히 추격해 올 것이니 그때에는 양희, 양무, 양익, 여승 등은 각각 5,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강 강변에 미리 매복해 있다가 추격해 오는 항우를 단숨에 생포해버리도록 하여라. 항우는 워낙 천하무쌍의 무용을 자랑하는 인물이므로 여간에서 붙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각자는 임지로 출발하라. 대원수 한신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장수들은 각각 임지로 자기가 몰고 온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가는데 왕릉을 비롯한 몇몇 대장들이 한신을 찾아와 묻는다. 원수께서 소장더러 구리산 북쪽에 매복해 있으라고 명령하셨사오나 구리산은 워낙 넓고 광활하여 그 북쪽은 여기서 200리나 떨어져 있사옵니다. 그 사이에는 초군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적의 눈을 피하여 매복할 수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대장쯤 되면 지리에 정통해야 하는 법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왕릉 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소이다. 왕릉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다. 제가 아직 미숙하여 패연 지방의 지리를 꿰뚫지 못하였사옵니다. 한신이 웃으며 대답한다. 병법에 아무리 정통하여도 작전 지역의 지리를 몰라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법이요. 구리산은 서주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인데 계곡이 깊고 많아 군사를 매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산이요. 항우가 이좌거에 속아 패연까지 군사를 몰고 오기는 하였으나 구리산 계곡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군사를 몰고 온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요. 따라서 항우는 한번 싸워보아서 이기지 못하면 팽성으로 되돌아가 버릴 공산이 크오. 그러기에 나는 항우의 근거지를 빼앗기 위해 진이, 오예 등 네 장수로 하여금 항우가 없는 틈을 타서 팽성을 점령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소. 항우는 한번 싸워 패하게 되면 근거지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강동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오. 그러기에 강동으로 가는 길목인 오강에는 양무, 여승 등 네 장수를 잠복시켜 놓았소. 결국 항우는 오강을 건너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손에 생포되고 말 것이오. 그러므로 왕릉 장군은 신속히 임지에 도착하여 매복해 있어야 하오. 장군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가려면 고릉 북쪽으로 황하를 따라가다가 귀덕군을 지나 우성현으로 가면 구리산 북쪽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을 것이오. 왕릉은 한신의 지리에 정통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원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길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말한다. 구리산은 구이산이라고도 부르오. 그곳에는 4개의 산이 있는데 동북쪽에 있는 산이 계명산이고 서쪽에 있는 산은 초왕산, 그 뒤에 있는 산이 성녀산이오. 그 주위는 무려 200여리나 되오.
항우가 일단 팽성으로 쫓겨갔다가 성루에서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면 항우는 성을 탈환할 생각을 못하고 반드시 왕릉 장군이 매복해 있는 북방으로 도망쳐 올 것이니 그때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 아무리 항우인들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이요. 그런 줄 알고 장군은 준비하도록 하시오. 대원수 한신의 귀신같이 치밀한 작전 계획을 듣고 지켜보던 한왕을 비롯한 대장, 장수들은 모두들 혀를 털며 임지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좌중에 장수 하나가 벌떡 일어나며 볼멘 소리로 크게 외쳐대었다. 원수께서는 저와는 무슨 원수가 졌다고 소장만은 아무데도 써주지 않으십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도 거칠어서 모두가 그에게 시선을 행했는데 한신에게 정면으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무양후 번쾌 장군이었다. 모든 장수와 대장들에게 제각기 중책을 맡기면서 유독 번쾌에게만은 아무런 임무도 주지 않아 크게 노여웠던 것이었다. 한신은 번쾌의 경노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내가 번쾌 장군에게 원수질 일이 있겠소? 원수란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요. 번쾌는 큰 소리로 외치듯이 다시 말한다. 주상이 포중에서 군사를 일으키신 이후로 저는 여러 백 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싸움에서만은 하찮은 장수까지 모두 총동원하시면서 저만은 쏙 뽑아버리시니 이런 수모가 있사옵니까? 한신은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정중하게 말한다. 장군의 말씀대로 이번 싸움에서는 모든 장수를 총동원시켜 임무를 부여하면서도 장군 한 분만 빼놓은 것은 사실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꼭 하나 남아있는데 장군에게 특별히 그 일을 맡기고자 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만약 그 일이 실패하면 100만 대군의 승리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번쾌는 그제서야 엄숙한 자세로 돌아가며 말한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오나 원수께서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면 소장은 전력을 기울여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군법에 돌려 차명에 처해지더라도 원망을 아니하겠습니다. 번쾌의 말을 듣고 한신이 숙연히 말한다. 지금 우리는 구리산의 군사들을 신면 매복해놓고 항우를 일거에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소. 그런데 양군이 흩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산 위에서 양쪽 군사들의 움직임을 관망해가면서 우리 군이 평소에 훈련을 했던 대로 깃발 신호를 통해 작전을 지시할 기수한 사람이 꼭 필요하오. 그러니까 그 임무야말로 우리 군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실전 지휘관이 되는 것이오. 장군이 그 임무를 맡아주셔야 하겠소이다. 번쾌는 그제서야 얼굴에 희색이 돌며 간곡히 말한다. 원수께서는 그 임무를 부디 소장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장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나이다. 한신은 그제서야 정식으로 군령을 내린다. 우리가 각 부대에서 모여든 군사를 일사불란하게 훈련시킨 효과를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펼쳐 보여야 하오. 그러니 번쾌 장군은 3천 군사를 거느리고 구리산 산상에 도착하여 적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여 깃발 하나로서 3군을 총지휘할 준비를 하고 계시오. 만약 대사를 그르치는 날이면 군법에 회부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니 그 점은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하오. 그러자 번쾌가 즉석에서 한신에게 반문한다. 낮에는 깃발로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야간에는 무엇으로 신호를 보내야 하옵니까? 혹시 횃불로 신호를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한신은 머리를 대번에 좌우로 흔든다. 야간 전투에는 누구나 횃불을 이용하니까 야간에는 그냥 횃불로는 안 돼요. 야간에는 이번에 훈련한 대로 등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횃불과 혼동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군의 색깔인 붉은 빛깔의 등롱을 써야 하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편 군사들이 야간에 싸울 때에는 언제나 훈련한 대로 행렬을 지어가면서 싸울 것이니 횃불이 움직이는 광경을 보게 되면 적과 우리를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등롱의 숫자로서 공격의 방향과 멈춤을 조절하겠습니다. 번쾌는 한신에게 정중한 작별 인사를 고하고 구리산으로 떠났다. 한편 항우는 많은 정찰병을 보내어 적정을 탐지시켰는데 그들은 돌아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100만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모두들 사기가 무섭게 왕성하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불안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기에 모든 장수들을 불러놓고 군령을 내렸다. 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나 자신이 20만 군사를 이끌고 선두로 치고 나갈 테니 종림의 장군과 주란 장군은 각각 좌군 우군이 되어 나를 도우라. 나머지 30만 군사는 6명의 대장들이 각 5만 명씩 나누어 진격하고 우자기 장군은 본진을 지키고 있으라. 항우는 군령을 내리고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달려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한왕 유방은 싸울 용기가 있거든 곧바로 나오라. 한신이란 놈처럼 무장답지 못하게 거짓 도망하는 수법을 쓰면 이번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유방은 갑옷과 투구로 튼튼하게 무장을 하고 철갑을 입힌 용마를 타고 공이, 진화 두 장수를 좌우에 거느리고 항우가 버티고 소리치고 있는 최일선으로 달려나왔다. 항우는 유방이 저만치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유방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친다. 그대는 지난날 나와 이곳에서 싸워서 크게 패한 일이 있거늘 오늘은 무슨 용기로 이곳에 다시 나왔느냐? 그대와 나는 지난 5년여 동안에 70여 전을 치렀지만 그대는 한 번도 나를 이기지 못했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오늘 또다시 나타났다는 말인가? 유방이 크게 웃으면서 질책한다. 그대는 혈기를 믿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어찌 참다운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늘 그대에게 지혜로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나왔노라. 전쟁은 혈기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놈아! 싸우는 데는 혈기가 제일이지 지혜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항우가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지르자 유방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하하!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하여도 끝까지 어리석을 뿐이구나. 항우는 유방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장창을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항우와 유방이 단둘이 싸운다면 유방은 항우의 상대가 결코 되지 못한다. 그러기에 유방이 달려오는 항우를 옆으로 피하자 좌우에 대기하고 있던 공이와 진아가 싸움을 가로막고 나섰다. 항우는 성난 사자처럼 좌충우돌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요 강아지 같은 놈들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른다는 말이냐? 과연 항우의 창검술은 번개와 같았다. 그러나 공이와 진아도 일당백의 용장이었다. 1대2로 싸우기를 무려 30여 합. 공이와 진아는 점점 힘에 붙여갔건만 항우의 기세는 싸울수록 왕성해갔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항우는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비호같이 달려들어 공이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버렸다. 진아가 크게 당황하여 덤벼들려는 순간 항우는 다시 창을 돌려 이번에는 진아를 찌르는데 천만다행하게도 창이 빗나가 진아의 투구만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진아는 전신이 오싹해오는 공포감에 본진으로 쏜살같이 쫓겨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근음과 자무가 달려나가 항우와 접전을 벌였다. 항우가 근음과 자무를 상대로 싸우다가 문득 유방을 찾아보니 유방은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유방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싸우다 말고 그쪽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는 도중에 하후영이 일군을 몰고 와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나 하후영은 항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후영은 불과 2-3합을 겨룬 후에 동북쪽으로 쫓겨가는데 어느 사이에 유방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유방이란 놈이 패잔병들과 함께 도망간 것이 분명하니 추격을 하여라. 항우는 좌우 군을 거느리고 앞장서 오리쯤 추격을 계속하니 어지럽게 쫓겨가던 한나라 군사들이 거기서부터는 좌우로 정연하게 갈리면서 양분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계포가 항우에게 급히 가난다. 적들이 좌우로 질서정연하게 갈리는 것을 보니 적은 거짓으로 쫓겨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 부근에 복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더 이상의 추격은 삼가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계포의 간언을 옳게 여겨 말을 멈추고 적진을 관망하고 있었다. 한신의 위장 도주에 여러 차례 골탕을 먹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적진에서는 이좌거가 단신으로 말을 타고 달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이좌거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기도 모르게 장창을 움켜잡으며 외쳤다. 이놈아, 잘 만났다. 거짓 항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꿰어온 놈이 바로 내 놈이 아니었더냐? 이좌거가 말을 멈추더니 시치미를 떼고 말한다. 지난날 제가 폐하를 찾아갔을 때에는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폐하는 지금 한신의 계략에 빠져 있사오니 모든 것을 체념하시고 깨끗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왕에게 품고하여 목숨만은 건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우라질 놈아, 내 놈이 아직도 나를 속일 셈이냐? 하고 덤벼들었다. 이좌거가 잡힐 듯 쫓겨가니 항우는 더욱 약이 올라 추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심리쯤 추격하여 어떤 숲속에 다다랐을 때 돌연 이좌거는 간 곳이 없고 사방에서 복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 오는 것이었다. 항우와 그의 군사들은 불시의 사면으로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숨가쁘게 퇴각하고 있는데 오리도 채 못 갔을 때 이번에는 한신이 대군을 몰고 나타났다. 계포와 종리매가 항우를 호위하며 가까스로 군사들을 추스려서 본진 쪽으로 되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근음과 자무가 사방에서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었다. 항우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 결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신이 대군을 몰고 추격해 오는데 그 기세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끓어오르듯 요란하기 짝이 없었다. 항우는 그런 기세에 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쫓겨가는데 주란이 대군을 몰고 와 항우를 구한다. 항우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본진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적의 기습을 당하게 될지 몰라 항우는 본진을 지키고 있는 우자기에게 말한다. 적의 기세가 워낙 막강하여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일단 팽성으로 철수했다가 전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오기로 하자. 그러자 우자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랜다.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한신의 군사들이 이미 팽성을 점령하고 폐하의 일가족을 모조리 생포했다는 소리가 있었사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팽성으로 가신다 한들 대책이 묘연하옵니다.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할 듯이 놀라며 말한다. 뭐야? 한신이란 놈이 이미 팽성까지 점령해버렸다고? 항우가 대경실색하는 꼴을 보고 우자기는 얼른 위로의 말을 한다. 폐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 10만 가까운 군사가 남아있사옵니다. 오늘 밤 그들을 형초 방면으로 후퇴시켜 후위를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팽성이 함락되었다는 소문은 적의 첩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일단 팽성에 들러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래서 산동에 있는 노군을 근거지로 하여 제기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대장들은 항우의 의견에 따라 한밤중에 3군을 거느리고 팽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밤을 새워가며 행군하여 소연에 도착하였다. 거기서부터 팽성까지는 50리가 남았을 뿐이다. 항우는 그제서야 군사들과 함께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문득 여기저기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정찰병을 보내어 정탐해보니 적병들이 남쪽에서 구름과 같이 집결해 오고 있고 동쪽에서는 수백 개의 붉은 깃발이 새벽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데 그들 역시 수십만 명이나 되어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며 좌우를 돌아보며 외친다. 적병들이 그렇게나 많다 하니 천하의 군사들이 모두 유방의 군사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냐? 종리매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앞에서는 적병이 가로막고 뒤에서는 한신이 맹렬히 추격해 오는 걸 보니 팽성이 함락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빨리 산동으로 피신함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팽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어물거리다가는 재기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시옵니다. 주란도 뒤를 이어 이렇게 간한다. 종임의 장군의 간언은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뢰옵니다. 폐하께서는 신속히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격노한 어조로 외친다. 내 일찍이 수많은 공경에 봉착해 보았으되 완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적의 대세가 막강하기로 나를 당할 자가 과연 누가 있더란 말이냐. 내가 여기서 쫓겨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대들은 나를 따라와 나 혼자서 적장들을 모조리 때려 죽이는 광경을 보고만 있으라.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팽성을 빼앗기고 지질이 못나게 쫓겨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항우가 이처럼 완강하게 나오니 대장들은 싫든 좋든 간에 항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팽성으로 달려가고 있노라니까 얼마 후에 비마가 달려와 항우에게 아른다. 팽성이 적에게 함락되어서 성로에는 붉은 깃발이 수없이 펄럭이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대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군 대장들은 크게 낙심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투구끈을 새삼스럽게 졸라매며 외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팽성만은 탈환하여야 한다. 항우는 팽성 탈환전을 전개하려고 구리산으로 향하여 전진하는데 문득 산 위에서 커다란 붉은 깃발이 전우좌우로 펄럭이더니 사방에서 복병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서북방에서 왕릉의 군사가, 북쪽에서는 노관의 군사가, 동북방에선 조참의 군사가, 동쪽에서는 영포의 군사가, 동남방에선 팽월의 군사가, 남쪽에서는 주발의 군사가, 서남방에선 장의의 군사가, 서쪽에서는 장다의 군사가, 이렇게 8무리의 군사가 항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어오니 깊은 산중에는 살기가 등등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항우는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장창을 꼬나잡고 8명의 적장들을 둘러보며 외친다. 오냐? 8놈이 한꺼번에 덤벼오너라. 나의 장창은 너희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항우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8명의 장수들은 일시에 항우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항우의 행동은 번개같이 날쌔고 벼락같이 강해서 8명의 적장들의 공격을 귀신처럼 막아내며 공격에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초진에서도 종림의, 주란, 우자기 등이 총동원되어 양군은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한 군이 쫓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한 군에서는 박소, 손가회, 고기, 장창, 척사 등의 제2진이 파상 공세를 가해온다. 그러나 항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20여 합을 싸우면서 손가회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척사를 장창으로 후려갈겨 죽였다. 이에 박소, 고기, 장창 등이 쫓겨 달아나니 이번에는 성녀산 계곡에서 진이, 전관, 자무, 오해 등이 무리를 지어 공격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부터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항우와 부딪혀 불과 10여 합을 넘기지 못하고 제풀에 뿔뿔이 쫓겨 달아나고 말았던 것이다. 한신은 주역진법에 의하여 신면매복으로 항우를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항우는 60여 명의 적장들을 거의 혼자의 힘으로 막아냈던 것이다. 신면매복에 겹겹이 둘러친 무서운 전법을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낸 항우의 위력은 실로 초인적인 위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싸움이 끝나자 모든 장수들은 땅에 엎드려 항우의 위력에 탐복하였다. 폐하는 진실로 하늘이 내리신 신장이시옵니다. 폐하가 아니면 60여 명의 적장들을 어떻게 혼자서 물리칠 수가 있었겠나이까? 사실 항우는 이날 60여 명의 적장들과 싸웠지만 창검을 손에서 떨어뜨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상처조차 한 군데도 입지 않았다. 항우는 장수들의 찬사를 받자 용마 오추의 목덜미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한다. 오늘 싸움에서 내가 적의 대장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오추의 덕택이었다. 그러자 오추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머리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고 큰 소리로 울어댄다. 이윽고 항우가 장중으로 돌아와 투구를 벗어놓으니 우미인이 달려와 폐하께서 무사하셨음을 축하하나이다. 하고 큰 절을 올린다. 항우는 아리따운 아내의 용모를 보고 흔쾌히 웃으며 말한다. 당신은 오늘 엄청난 적군을 보고 무척 떨었겠구먼. 우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른다. 신첩은 폐하의 천의와 모든 장수들의 노력으로 적군을 물리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옵니다. 폐하께서는 60여 명의 적장을 상대로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사옵니까? 무슨 소리. 나는 그 옛날 장안과 9번을 싸우면서 여러 날을 굶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피로를 몰랐노라. 오늘 정도의 싸움으로 피로를 느낄 내가 아니로다.
항우의 말을 듣고 좌중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주란이 항우에게 아른다. 폐하. 적들은 오늘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야간 기습을 감행해 올지도 모르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옵니다. 항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한다. 그놈들이 그만큼이나 혼이 났는데 설마 또다시 덤벼올라고. 주란이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아른다. 자고로 매사는 유비무환이라 일러오니 설사 적이 오지 않더라도 대비만은 꼭 해두어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사방에 진을 치고 중군을 철저히 방비하게 하라. 항우는 군명을 내려놓고 우미인을 상대로 장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크게 싸우며 적을 모두 물리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마시는 술맛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감미롭고 좋았다. 가을 달밤 옥퉁소 소리. 한신은 항우를 생포하려고 구리산에 신면 매복의 덫을 설치했다가 실패하고 나자 크게 낙심하였다. 그리하여 이좌거를 불러 상의한다. 항우가 워낙 천하제일의 맹장이어서 우리는 그를 생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차로 구리산을 포위하고 있으면 항우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노라면 초구는 군량이 떨어지고 구원병은 오지 못해 결국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선생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좌거가 대답한다. 항우의 용맹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필부의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그의 곁에는 계포, 주란, 종림해 등 몇몇 용장들과 항우를 근거리에서 밀착하여 그를 호위하고 있는 8천여 명의 친위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군량이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거세게 저항을 해올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들을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게 뭉쳐있는 항우의 친위부대를 어떻게 해야 흐트려 놓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싸움에서의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포위망을 뚫고 강동으로 이동하여 군비를 새로 갖추게 되면 그때에는 항우를 영원히 정벌할 수가 없을 것 같사오니 원수께서는 그 점에 각별한 고려가 있으셔야 하옵니다. 한신은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며 말한다. 선생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무리 궁리를 하여도 좋은 계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장량 선생을 모셔다가 함께 의논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장량 선생이라면 반드시 좋은 묘책을 말씀해 주실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한신은 즉석에서 육가를 보내어 장량을 모셔왔다. 그리고 그간의 경과 내용을 낱낱이 말해주고 나서 물었다. 항우에게는 계포, 주란, 종림해 등 몇몇 충신들과 8천여 명의 친위부대가 철통같이 뭉쳐 있어서 그들의 단결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우리가 승리할 가망은 전혀 없사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결속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지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장량은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을 하시오. 장수들의 충성심을 무너뜨리고 친위부대를 뿔뿔이 흩어놓기만 하면 항우를 생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무슨 수를 써야 그들을 뿔뿔이 흩어놓을 수가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소서. 장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려면 옥퉁소 한 가락이면 충분할 것이오. 하고 지극히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한신과 이좌거는 너무도 뜻밖의 대답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옥퉁소 한 가락이면 적의 결속을 산산조각으로 부술 수가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장량은 너털 웃음을 웃어가며 말한다. 두 분은 퉁소도 모르시오? 퉁소, 이 퉁소 한 곡조만 잘 불면 친위 병사들의 결속을 산산조각으로 와해시킬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오. 퉁소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소리는 들어왔사오나 그 같은 옥퉁소를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분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불기는? 퉁소를 제대로 불 줄 아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소? 결국은 내가 불어야 하겠지요. 선생께서 퉁소를? 한신은 장량의 대답에 또 한 번 놀라며 선생께서 퉁소를 잘 부신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사온데 선생께서는 퉁소를 그처럼 잘 부시옵니까? 하고 물었다. 장량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퉁소를 배우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지요.
그 옛날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합이라는 곳으로 놀러 갔다가 퉁소를 잘 부는 기인을 한 사람 만난 일이 있지요. 그 사람은 퉁소를 기가 막히게 잘 불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퉁소는 모든 고락의 근본으로서 황제께서 창시한 악기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퉁소를 어떻게나 잘 불었는지 그 사람이 퉁소를 불기만 하면 공작과 백학들이 몰려와 춤을 추는 것이었소. 그러나 그뿐이요. 그 사람이 퉁소를 기쁘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였고 그 사람이 퉁소를 슬프게 불면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고향 그리움에 모두들 눈물을 짓더란 말이요. 그 사람이 퉁소를 그렇게도 잘 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인소사라는 별칭으로 불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퉁소 소리에 반해 며칠을 두고 퉁소 소리를 즐기다가 결국은 그분에게 퉁소를 배우기로 했지요. 물론 선인소사에게 비하면 나의 퉁소 실력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도 퉁소를 어느 정도는 불 수 있다오. 한씨는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놀라며 그러면 선생께서 퉁소로서 항우의 친위 부대의 결속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해 주시옵소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부탁드리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장량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나의 퉁소는 선인소사처럼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지는 못하오. 그러나 때마침 고향을 떠나 싸움터에 있는 병사들이 감상에 젖기 쉬운 가을철이라 내가 퉁소를 불어도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한신과 이좌건은 장량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수그리며 간곡히 부탁한다. 선생께서 그런 비수를 가지고 계시면 퉁소를 꼭 한번 불어주시옵소서. 그래 주셔야만 저희들이 쉽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옵니까? 장량이 대답한다. 두 분께서 이처럼 부탁하시니 내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소. 그러나 퉁소를 불어서 신효를 거두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걸맞는 노래가 따라야 하는 법이요. 가사는 물론 내가 짓겠지만 퉁소의 곡에 따라 그 노래를 불러줄 가수도 100여 명가량 연습을 시켜야 하오. 그러므로 아무리 빨라도 준비 기간이 4, 5일 걸릴 것이니 원수는 그동안 포진을 단단히 쳐놓고 기다리시오. 한씨는 장량의 권고대로 군량을 풍부하게 비축함과 동시에 번쾌를 산상에서 적의 동태를 계속 정찰하며 관망하도록 시키고 관영을 초군 진지 좌우에 매복시켜 놓았다. 이렇게 항우가 나타나기만 하면 즉각 생포해버릴 태세를 갖춰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항우는 성려산 기슭에 진을 치고 날마다 적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포와 항백이 달려와 아랜다. 지금 우리는 군량도 떨어져 가고 마초도 떨어져 가고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옵니다. 이런 때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오니 목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우선 철수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기가 막혔다. 우리가 지금 적에게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는데 어디로 철수하자는 말인가? 폐하께서는 친위대 8,000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먼저 떠나시어 형주, 양양을 거쳐 강동으로 가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도 뒤따라가 강동에서 제기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을지 그게 문제가 아니오. 항우의 입에서 이처럼 나약한 말이 나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기에 계포는 크게 낙심하여 대답한다. 8,000여 명의 친위 부대만은 아직도 사기가 꺾이지 않았사오니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용력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우후를 모시고 뒤따라 철수하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항우는 비장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면 내일 밤 야음을 틈타 철수하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항우는 전군에 철수 준비령을 내렸다. 때마침 고향이 그리워지는 가을철인지라 초군 병사들은 지루한 싸움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에 부풀어 모두들 싱숭생숭 마음이 몹시 산란하였다.